지은 씨는 올해 43살입니다. 32살에 남편을 잃고 그 후 무려 15년 동안 홀로 시부모님을 모셔왔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지은 씨는 한 번도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남편의 자취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지은 씨를 꼭 붙잡고 계셨거든요. 지은 씨의 아들 형섭이는 올해 20살입니다. 아버지를 10살에 잃었지만 지은 씨가 정성스럽게 키워서 건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형섭이는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새벽마다 집을 나가려 하시고 지은 씨를 알아보지 못해 화를 내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지은 씨는 밤잠을 포기한 채 시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누구지? 시아버지께서 지은 씨를 보고 당황해 하셨습니다. 지은 씨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을성 있게 시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형섭이 엄마 지은이요. 아, 우리 며느리구나. 깜빡했네.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시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시부모님께는 좋은 약과 영양제를 사드렸습니다. 그런 지은 씨를 시부모님께서는 몹시 고마워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정신이 맑을 때마다 지은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석호놈은 연락도 안 하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니? 아버님, 제가 모셔야 마땅한 일이죠. 저희도 가족인걸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가끔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혹시라도 내가 죽고 나면 석호가 이상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다. 그놈이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거든. 아버님,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동생이잖아요. 아니야. 그놈은 형이 죽고 나서부터 이 집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다.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치매 때문에 하시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혈육인 동생이 그럴 리야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시다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지은 씨는 마지막까지 시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에 석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댔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더욱 신경 써서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어보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자며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0년 넘게 제대로 된 안부 인사도 없이 지내던 시동생 가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형수님,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시동생 석호와 시동생 처영미 그리고 그들의 아들까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지은 씨는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들이 갑자기 왜 온 것일까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도 언제 깨어나실지 알 수 없다고 하시고. 지은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석호가 과장되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형수님이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저희도 도울게요. 영미도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교대로 간병할게요. 이렇게 계속 계시면 형수님 몸이 상해요. 지은 씨는 그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동생,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연락드리지도 못했는데. 아, 그게 형수님 가게 단골 손님한테서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석호의 대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지은 씨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잠깐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병원에만 있다 보니 반찬 가게 일도 신경 써야 했고 옷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2~3시간이면 충분하죠? 석호의 말에 지은 씨는 안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고 2시간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지은 씨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 계신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지 며칠 만에 갑자기 깨어나신 것입니다. 지은 씨는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지은 씨를 보고 헷갈리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지? 간호사야?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지은이요. 아, 지은이구나.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석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깨워드렸잖아요. 중요한 일? 무슨 일이지? 석호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미리 준비해온 유언장이에요. 지은 씨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된 유언장이라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석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모든 재산이 시동생에게 가다니요. 영미가 시어머니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석호가 모든 걸 잘 처리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지은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동생, 이건 너무 이상해요. 어머님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석호는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셔서 직접 결정하신 일이에요.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은 씨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 후 석호가 지은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한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석호가 내민 서류는 지은 씨 명의의 통장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그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왜요? 사실 어머니께서 가게 차릴 때 종자돈을 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번 수익도 어머니 것이라고 보는 게 맞죠. 지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받은 작은 도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다니요. 동생, 그건 말이 안 돼요. 15년 전에 받은 도움이고 그 후로는 제가 혼자 힘으로 운영해 온 거예요.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님 병원비와 아버님 치료비를 다 댔잖아요. 하지만 석호는 단호했습니다. 형수님, 법적으로 따지면 어머니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어머니 것이 맞아요. 여기 변호사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때 석호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모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어머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지은 씨는 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호가 내민 서류를 보니 지은 씨의 통장을 석호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모은 돈까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어요. 이건 제 돈이에요. 지은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석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말씀에 거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어머님 명의로 된 공증 서류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해결하시죠.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은 씨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통장 이야기를 정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통장? 나는 잘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고 헷갈려. 어머님, 유언장도 기억나세요? 유언장? 내가 언제 그런 걸 썼지? 기억이 안 나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석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께서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법무사가 내민 서류를 보니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도장, 정말 어머님이 직접 찍으신 건가요? 물론이죠. 증인도 있었고요. 증인이 누구죠? 저희 변호사 선생님과 법무사 선생님이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지은 씨는 이들이 서로 한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모셨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1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지은 씨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들 형섭이가 며칠째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형섭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섭이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삼촌이 너무하네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형섭아, 엄마가 너무 순진했나 봐. 이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됐구나. 지은 씨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빼앗기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형섭이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 교묘하게 준비했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삼촌에 대해 걱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준비해 두신 게 있을지도 몰라요. 형섭이의 말에 지은 씨도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이상했어. 혹시 정말 뭔가 남겨두신 게 있을까? 그때 형섭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방을 한번 자세히 뒤져봐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지은 씨와 형섭이는 시아버지의 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평소에 중요한 걸 어디에 넣어두셨죠? 옷장 서랍이나 책상 서랍을 자주 여다 드셨는데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형섭이가 책상 서랍을 완전히 빼내어 뒤쪽을 확인해 보니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봉투에는 지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글씨로 지은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아버지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지은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석호가 이상한 짓을 했을 것이다. 우선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겠니?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고 우리에게는 친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내가 이 편지를 미리 써두는 이유는 석호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놈은 어려서부터 형을 질투했고 형이 죽고 나서는 이 집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 석호가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법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명히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 집 안방 장롱 뒤쪽 벽에 진짜 유언장을 숨겨뒀다. 그것이 내 진심이고 법적으로도 유효하다. 너는 우리 가족이고 당연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석호가 어떤 수를 써도 내 진짜 유언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너무 착하기만 하지 마라. 때로는 자신을 위해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시아버지가 편지를 읽은 지은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을 안방 장롱 뒤에 숨겨뒀다고 하시네요. 빨리 가봐요. 형섭이와 함께 안방으로 가서 장롱을 조심스럽게 옮겨보니 정말로 벽에 작은 틈이 있고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정식으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집과 토지는 지은 씨에게, 예금은 지은 씨와 석호가 반반씩 나누어 갖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성 날짜가 석호의 유언장보다 1년이나 빨랐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할아버지 유언장이네요. 날짜도 훨씬 빨라요. 형섭아, 이걸로 삼촌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은 씨는 혼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형섭이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요. 할머니 치매 진단서예요.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후 미리 받아두신 것 같았습니다. 이 진단서 날짜를 보세요. 삼촌이 유언장을 받은 날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치매였다는 증거예요. 지은 씨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호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서 거짓 유언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삼촌이 데려온 변호사와 법무사, 저 사람들도 수상해요. 진짜 전문가라면 치매 환자에게서 유언장을 받을 때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형섭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의사의 정신 상태 확인서, 여러 명의 증인 등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즉시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과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서, 그리고 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유언장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먼저 시어머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의료 기록이 있고,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더 먼저 작성된 정식 유언장이니까요. 또한 변호사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병원 CCTV와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봅시다. 그들이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를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병원의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은 씨가 자리를 비운 동안 석후와 영미가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석후가 데려온 변호사와 법무사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필적 감정 결과 시어머니의 유언장에 있는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석후가 평소 시어머니의 서명을 연습해서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석후는 자신들이 받은 유언장이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들의 거짓말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석후 씨, 이 통화 기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석후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기 전부터 변호사, 법무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셨네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가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어머님의 치매 상태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여기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날 환자분은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죠.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이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환자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법정에서 석후는 결국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피고인 석후 씨,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는데 형수님이 워낙 착해서 이용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이용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랑 법무사도 제가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석후의 자백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은 씨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영미도 울면서 지은 씨에게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지은 씨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15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유일하게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석호에게는 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매수한 변호사와 법무사도 각각 업무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져간 재산은 모두 지은 씨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치매 노인을 학대하고 헌신적인 가족을 기만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석호와 영미는 재산을 모두 잃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학교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고 친구들로부터도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모든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지은 씨를 보시자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은아, 어디 갔었니? 보고 싶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앞으로 제가 계속 모셔드릴게요.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셔드리기로 했습니다. 석호 때문에 시어머니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께서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지은 씨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맑은 마지막 순간에 지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석호 일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지은 씨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와 영미는 감옥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은 씨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 씨는 반찬 가게를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고 직원도 3명이나 고용했습니다.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지은 씨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들 형섭이도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형섭아, 엄마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때로는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해. 지은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간 석호와 영미는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석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도 무시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기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석호는 지은 씨에게 사과 편지를 썼지만 지은 씨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지은 씨의 단호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석호와 영미가 출소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신용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월세 원룸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석호는 나이가 들어서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영미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며 집을 나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석호는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은 씨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만 15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은 씨의 성공 스토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은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신 시아버님 덕분이에요. 지은 씨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히려 지은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는 우연히 길에서 석호를 만났습니다. 석호는 많이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낡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석호는 지은 씨를 보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형수님. 하지만 지은 씨는 잠깐 쳐다본 후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나눌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제 자신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은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형섭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의 사업을 도우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형섭아, 너도 언제나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제 지은 씨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살지 않습니다. 지은 씨의 인생에서 조연은 없습니다. 지은 씨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석호와 영미는 자신들의 욕심과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정당한 응징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한다면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싸울 줄 아는 강한 여성이 되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석호와 영미처럼 말이죠.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